양자역학을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인슈타인은 어떻게 보면 확률적인 예측밖에 할 수 없습니다. 아인슈타인은 한계였던 거죠. 일종의 거의 완성한 사람들. 그거는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 김범준입니다. 양자역학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사실 한 사람을 딱 찍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양자역학이 상당한 기간 동안 조금씩 발전하다가 최종적인 형태를 완성하게 되는데요. 양자역학의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는 생각을 처음 제안한 사람은 막스 플랑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막스 플랑크가 해결한 아주 유명한 문제가 있는데요. 어떤 물체라도 굉장히 뜨거워지면 거기서 빛이 나옵니다. 요즘은 사실 보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난로 안에 장작이 활활 타고 있어요. 근데 난로 바깥에 아주 작은 창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고요. 그 창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오는 빛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작은 창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오는 빛이 그 안의 온도가 몇 도냐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 보이거든요. 그걸 흑체 복사라고 불렀어요. 흑체 복사 문제에서 알려져 있는 해결하기 아주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것을 19세기 말 과학자들이 발견하게 돼요. 흑체에서부터 방출되는 이 전자기파의 에너지를 가만히 이론적인 계산을 해보니까 고전적인 물리학을 이용해서 계산하면 파장이 짧은 영역에서 전자기파가 외부로 방출하는 에너지의 양이 무한대가 된다라는 결론을 얻게 돼요. 근데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어떤 유한한 크기의 흑체에서 외부로 방출되는 에너지가 무한대일 수는 없죠. 만약에 그렇다면 난로만 떼도 인류의 에너지 문제가 해결될 텐데요. 그럴 리는 없죠. 뭔가 이론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돼요. 그때 해결사로 등장한 사람이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막스 플랑크예요. 막스 플랑크는 계산에서의 트릭을 써요. 빛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연속적인 것이 아니라 띄엄띄엄한 값만을 빛이 에너지로 가질 수 있다라고 단순한 수학적인 가정을 해서 계산을 이어가는데요. 그렇게 얻어진 계산 결과와 실험의 결과를 비교했더니 정말 완벽하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긴 했는데 사실 플랑크는 그때만 해도 자기가 방금 한 이 가정으로 인해서 새로운 학문인 양자역학이 등장하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하지는 못했어요. 플랑크는 단순한 계산의 트릭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빛의 에너지가 띄엄띄엄하다라는 아이디어가 플랑크가 처음 그 아이디어를 제안하고요. 이 아이디어를 이어가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여러분도 다 잘 아는 알버트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이 1905년에 쓴 논문 중에 4편의 논문을 쓴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 중에 한 편의 논문이 광양자설을 주장하는 그런 논문이었어요. 아인슈타인이 사실 이 논문으로 노벨상을 받아요. 어떻게 보면 참 역사의 아이러니 같은 생각도 드는데요. 양자역학의 초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입니다. 빛의 에너지가 플랑크가 제안한 것처럼 띄엄띄엄하다라는 제안을 한 사람 중에 그 한 사람이 유명한 아인슈타인인데 시간이 지나선 아인슈타인은 양자역학을 끝까지 반대하는 그런 일을 하기도 하죠. 자, 이렇게 해서 빛의 에너지가 띄엄띄엄하다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점점 받아들여지게 됐고요. 그 다음에 양자역학에서 중요한 기여를 한 그 영역이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가 도대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을까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초기에는 톰슨이라는 사람이 전자라는 것이 있다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음극선을 이용해서 발견하게 되고요. 그런데 톰슨은 처음에 원자 안에 전자는 이렇게 알갱이처럼 있고요. 플러스 전하를 갖고 있는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넓게 퍼져 있다고 생각했어요. 보통 물리학자들이 이 비유를 하는 게 되게 건포도가 박힌 식빵 같은 걸 생각하시면 돼요. 식빵에 우리가 밀가루 하얀 부분이 빵의 본체 부분이 플러스 전하가 퍼져 있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군데군데 박혀 있는 건포도 같은 게 전자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모형이 잘못됐다는 걸 보인 것이 러더포드라는 물리학자입니다. 러더포드가 금속으로 이루어진 판에다가 입자를 쏜 거예요. 그런데 식빵에 박혀 있는 건포도 같은 모습이 이 원자의 모습이라면 바깥에서 아주 빠른 입자를 던지면 그냥 식빵에 우리가 먹는 빵 부분을 통과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러더포드가 실험을 해보니까 간혹 정반대로 입자가 튕겨 나오는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러더포드가 이걸 어떻게 비유를 했냐면 깜짝 놀라서 마치 화장지, 티슈를 한 장을 늘어놓고 여기서 대포알을 썼는데 대포알이 화장지를 통과하지 않고 화장지에 맞아서 되튕겨 오는 것 같이 큰 충격을 받았다라고 자기의 실험 결과를 설명합니다. 이렇게 해서 러더포드가 발견한 것이 건포도가 박힌 식빵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걸 러더포드가 보인 거예요. 어떤 걸 보인
보인 거냐면 이 원자의 내부에 아주 좁은 영역에 굉장히 큰 밀도를 갖고 있는 어떤 입자들이 플러스 전하를 갖고 박혀 있어야 한다라는 걸 러더포드가 깨닫게 된 거죠. 러더포드 이후에 와서 물리학자들은 이제 처음으로 원자의 구조라는 것이 내부에 원자 핵이 있고 작은 그 주변에 멀리서 전자가 있는 것, 그게 바로 원자의 구조라는 것을 알게 돼요. 자, 이때 다음에 이제 등장한 것이 양자역학의 초기에서 엄청나게 기여를 한 닐스 보어입니다.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을 생각해 보면 플러스 전하를 갖고 있는 원자 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원운동도 사실 속도가 일정한 운동이 아니고요. 가속도가 있는 운동이거든요. 속도가 계속 변해요. 속력은 얼마나 빠른지고요. 속도는 방향까지 생각하는 건데요.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이렇게 뱅글뱅글 돌면 처음에 전자의 속도가 이쪽 방향이죠. 그러다가 회전하면 이쪽 방향이잖아요. 전자의 속도가 이쪽 방향에서 이쪽 방향으로 변해서 속도의 변화가 있어서 전자가 뱅글뱅글 도는 건 가속도 운동이에요. 그런데 어떤 것이 알려져 있냐면 전하를 가지고 있는 입자가 가속 운동을 하면 그 전하가 바깥으로 전자기파를 방출해야 한다라는 것이 고전 전자기학의 명확한 결론이에요. 그럼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을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원자의 한가운데 플러스 전하를 갖고 있는 원자 핵이 있고 마이너스 전하를 갖고 있는 전자가 뱅글뱅글 돌면서 계속 전자기파를 외부로 방출해요. 그럼 전자의 에너지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전자가 점점 원자 핵으로 가까이 다가가게 돼야 돼요. 마치 지구 주위를 도는 인공위성이 있는데 인공위성의 속도가 줄어들면 인공위성이 점점 지구 향해서 낙하하는 것과 비슷한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전하를 갖고 있는 전자가 뱅글뱅글 돌면 에너지를 계속 잃어서 결국은 전자가 플러스 전하를 갖고 있는 원자 핵과 만나서 소멸해 버려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원자가 존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엄청난 딜레마였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닐스 보어가 사실은 약간 주먹구구식인 제안을 합니다. 전자는 뱅글뱅글 돌고 있을 때는 에너지를 잃지 않는다라는 제안을 하게 되고요. 닐스 보어는 이걸 조금 더 정교하게 해서 전자의 에너지가 딱 한 값이거나 연속적인 것이 아니라 띄엄띄엄한 값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자기의 모형으로 설명하게 돼요. 자, 여기까지가 양자역학의 그 초기 역사예요. 공통점이 있다는 거 혹시 눈치채셨나요? 플랑크와 아인슈타인은 전자기파 혹은 빛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띄엄띄엄 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인 거고요. 닐스 보어의 원자 모형에서는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띄엄띄엄 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인 거죠. 그래서 사실 양자역학이라고 할 때 양자를 영어로는 퀀텀이라고 부르고요. 어떤 것이 띄엄띄엄하게 늘어서 있다라는 것을 물리학자들은 그 양이 퀀타이즈드 되어 있다라고 불러요. 퀀텀의 의미는 사실 뭐냐면 띄엄띄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빛의 에너지도 띄엄띄엄하고 원자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도 띄엄띄엄하고 라는 것 때문에 양자역학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자, 양자역학의 초기 역사는 이렇게 두 가지 줄기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드디어 양자역학을 지금 현대의 물리학자들이 알고 있는 형식으로 일종의 거의 완성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이젠베르크와 슈레딩거입니다. 하이젠베르크는 1925년에 행렬역학이라는 방법으로 양자의 역학을 이론 체계를 완성하게 돼요. 이걸 행렬역학이라고 부른 이유는 말 그대로 그 하이젠베르크의 계산은 다 행렬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인데요. 뭐 자세한 이야기까지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1925년에 하이젠베르크의 행렬역학이 등장하고요. 1년이 지나서 슈레딩거의 파동역학이 등장하게 돼요. 슈레딩거의 양자역학을 파동역학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슈레딩거가 제안한 파동함수가 마치 그 전에 고전 물리학에 등장했던 파동 방정식과 똑같진 않아요. 유사한 방식의 방정식을 따른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돼서 슈레딩거의 파동역학, 하이젠베르크의 행렬역학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두 이론 체계가 완성된 것이 1925년, 1926년이고요. 조금 시간이 지나선 이제 디락 그리고 다른 과학자들에 의해서 슈레딩거의 파동역학과 하이젠베르크의 행렬역학이 사실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명확한 깨달음을 얻게 돼요. 현대의 물리학자들은 편리할 것이 어떤 방식이냐에 따라 어떨 때는 행렬로 계산하고 어떨 때는 파동역학으로 계산하고 하는 걸 자유자재로 넘나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자역학을 완성한 사람, 그럼 아마도 저는 하이젠베르크와 슈레딩거를 떠올려야 될 것 같고요. 양자역학을 초기에 그 역사에 큰 기여를 한 사람, 그러면 플랑크, 아인슈타인, 닐스 보어 그런 사람들을 떠올리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인슈타인이 갖고 있었던 세계관은 확률 혹은 가능성의 형태로 자연 법칙이
구성될 리는 없다라는 개인적인 신념이 아인슈타인은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양자역학은 우리가 측정 혹은 관찰이라는 행위를 하기 전에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확률적인 예측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아인슈타인이 가지고 있었던 고전역학의 세계관에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 아인슈타인의 한계였던 거죠. 사실 현대 물리학을 고전 물리학과 나누는 기준은 시기가 기준으로 할 수도 있는데요. 사람들마다 다릅니다.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은, 그리고 그 일반상대성 이론은 양자역학적인 세계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들은 현대 물리학이 아니라 고전 물리학이라고 불러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어떻게 보면 고전 물리학의 마지막 부분을 완성한 사람이면서 양자역학으로 대변되는 현대 물리학으로 넘어가지 못한 마지막 과학자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처음에 아인슈타인은 자기의 신념을 신이 주사위 놀이를 할 리가 없다라는 재밌는 비유로 표현합니다. 물론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신은 종교에 있는 신은 아니고요, 자연 법칙이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요. 자연 법칙이 확률적인 성격을 가질 리는 없다라는 것이 아인슈타인의 큰 신념이었어요. 이때 그 보어와 아인슈타인이 논쟁을 굉장히 치열하게 펼쳐가는데요. 보어가 남긴 얘기도 상당히 재밌습니다. 보어는 양자역학을 초기에 큰 역할을 한 사람이잖아요. 양자역학을 막 설명하니까 아인슈타인이 그럴 리 없어, 신이 주사위 놀이를 할 일은 없어 라고 얘기하니까 보어는 신이 이래라 저래라 할지를 당신이 마음대로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해요. 보어가 갖고 있는 관점은 어떤 거냐면, 자연이 어떻게 행동할지는 우리 인간이 정하는 게 아니라 자연이 정해야겠죠. 자연이 확률과 가능성, 양자역학에 따라서 기술된다면 우리 인간은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지, 우리가 결정론적인 인과율을 원한다고 해서 자연에게 우리가 그걸 요구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보어가 아인슈타인에게 해준 이야기에 담긴 그런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자역학을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실 이 얘기는 조금 조심해서 받아들여져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양자역학은 현대에 살아가는 모든 물리학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의 체계입니다. 그걸 의심하는 물리학자는 없어요. 그래서 양자역학의 수학적인 체계를 이해하지 못한 물리학자는 없습니다. 한편 양자역학의 결과를 우리에게 익숙한 고전역학의 세계관으로 이해할 수 있냐라고 물으면 그거는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입자이자 파동인 존재를 우리가 눈으로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미시적인 입자들이 따르는 양자역학의 세상에선 그 양자역학을 따르는 입자가 입자면서 파동일 수도 있고 입자도 아니고 파동도 아닌, 그럼 얼마든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이 가능하죠. 그래서 양자역학을 저는 모든 물리학자가 아무도 이해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맞고, 양자역학을 현대를 살아가는 제대로 교육받은 물리학자라면 양자역학을 모두 다 이해하고 있다라고 얘기해도 저는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양자역학은 의심하지 마십시오. 모든 물리학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툴입니다. 그래서 대학교 물리학과에 양자역학 과목이 있잖아요. 양자역학 과목을 가르칠 사람 그러면 전공이랑 상관없이 물리학과 교수님이라면 대부분 다 가르칠 수 있습니다. 양자역학의 세상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 큰 것들의 세상과는 얼마나 다른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결정적인 실험들이 몇 개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중실릿 실험이라고 불리는 실험이죠. 이중실릿 실험은 어떤 면에서 우리를 굉장히 당혹하게 만드냐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거시적인 크기의 세상에선 입자와 파동은 명확히 구별됩니다. 입자는 그냥 탁구공, 당구공 같은 걸 생각하시면 돼요. 한편 파동은 제 목소리가 여러분 귀에 닿는 것, 그리고 빛이 파동으로 전파되는 것. 여러분이 호수에 돌멩이를 던지면 물결이 퍼져나가잖아요. 그런 건 다 파동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선 입자 혹은 파동을 봅니다. 입자는 여러분이 항상 특정한 위치에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탁구공이 어디에 있는지 눈으로 보면 알죠. 파동의 위치라는 거 여러분이 생각하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파동이 돌을 던져서 호수에서 수면을 따라서 파동이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어요. 그 파동이 도대체 있는 위치가 정확히 어디냐 그러면 딱히 한 점을 얘기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여러 위치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이 파동이죠.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거시적인 세상에선 입자와 파동이 명확히 구별되죠. 탁구공은 물결이 아니고요. 물결은 탁구공이 아니죠. 슬릿이라고 하는 건 진짜 별게 아니고요. 그냥 얇은 틈이 있다는 거고요. 이중은 그 틈이 두 개라는 뜻입니다. 두 개의 틈이 있는데 탁구공을 던져요. 그러면 탁구공이 위에 있는 구멍을 통해서 나아갈 수도 있고 아래를 통과할 수도 있죠. 그래서 눈을 감고 탁구공을 막 던지면 탁구공이 벽에 도착할 때는 당연히 위를 통과한 탁구공은 위에 모이고 아래 틈을 통과한 탁구공은 아래에 모이겠죠.
탁구공이 두 띠로밖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탁구공이 입자라면. 한편 틈이 두 개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파동을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파동은 이렇게 물결처럼 퍼져나가잖아요. 그래서 두 틈을 파동이 동시에 통과해요. 그래서 아래 틈을 통과한 파동과 위 틈을 통과한 파동이 진행하다가 서로 만날 때는 우리가 이걸 간섭효과라고 부르는 효과를 보여주게 돼요. 간섭효과는 뭐냐면 첫 번째 위를 통과한 파도가 이렇게 진행하고 아래를 통과한 파동도 위아래로 물결치면서 진행하는데 특정 위치에서 위를 통과한 것도 가장 높은 곳, 두 번째 틈을 통과한 것도 가장 높은 곳이 서로 만나면 물결이 당연히 커지겠죠. 한편 첫 번째 위에 있는 틈을 통과한 파동은 그 물결이 높은 쪽이고 아래 틈을 통과한 파동은 물결이 굽이굽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물결이 낮은 쪽이라면 둘이 만나면 둘이 상쇄돼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중실리 실험을 하면 최종적으로 도달하게 되는 스크린에 탁구공은 두 띠였잖아요. 두 띠가 아니라 띠가 반복되는 모양으로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이걸 파동의 간섭무늬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둘밖에 없습니다. 물결, 소리, 빛 같은 파동이면 스크린의 간섭 무늬를 여러 띠의 형태로 보여주고요. 탁구공 같은 입자라면 최종적인 도착 위치, 스크린이라고 할게요. 스크린 위치에 띠가 두 개밖에 없는 딱 두 가지만 가능해요. 입자, 파동, 완전히 다른 현상을 보여줍니다. 자, 여기까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익숙한 고전 물리학의 세상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큰 것들의 세상. 자, 여기서 이제 전자를 갖고 이중실리 실험을 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걸 이제 말씀드려 볼게요. 탁구공하고 비슷해요. 틈이 두 개가 있고요. 전자를 던집니다. 그러면 도중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자가 어쨌든 두 틈을 어떻게든 통과한 다음에 전자가 스크린에 도착하겠죠. 근데 어떻게 실험하냐면 스크린에 전자가 딱 닿으면 그곳에 반짝하고 빛을 내는 실험 장치를 만든 겁니다. 형광 물질 같은 걸 이용해서. 결과를 보시면 전자를 한 번 하나를 던진 거거든요. 전자 하나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고 여기까지 보면 전자가 입자인가요? 파동인가요? 입자처럼 보이죠. 탁구공을 던졌더니 탁구공이 스크린 한 점에 딱 도착한 거와 똑같이 전자 하나를 던지면 어쨌든 스크린의 한 점에서만 반짝하고 빛을 내요. 전자는 입자입니다. 이걸 의심할 분 없죠. 그냥 전자를 던지면 어쨌든 한 점에서만 반짝해요. 자, 여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전자를 또 던지는 거예요. 전자 하나를 던지고 스크린 한 점에서 반짝해요. 두 번째 전자를 던지. 그럼 두 번째 전자도 스크린에 닿아서 반짝 빛을 내요. 한참 있다가 세 번째 던져. 계속 던져놓고 스크린에 전자가 반짝하고 빛을 어디서 냈는지를 다 모아서 측정했더니 전자가 마치 파동처럼 반복되는 띠가 있는 간섭무늬 패턴을 보여준다는 명확한 실험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곤혹스러운 거죠. 전자 하나가 스크린에서 반짝 빛을 내는 것을 보면 전자는 입자처럼 보입니다. 전자를 던지고 조금 있다 또 던지고 조금 있다 또 던지고 계속 던졌더니 전자가 도착한 위치들을 봤더니 파동처럼 띠 무늬로 보여집니다. 이건 마치 파동처럼 보이는 거죠. 이 전자를 갖고 한 실험에서 여러분이 굉장히 조심해서 들으셔야 될 게 전자의 이중실리 실험에서 전자를 한 번에 한 개를 던진 겁니다. 그런데도 간섭 무늬가 나타난 거예요. 전자 한 개 던지고 반짝. 한 시간 있다가 두 번째 전자를 던지고 반짝. 한참 있다가 또 던지고. 첫 번째 던진 전자와 두 번째 던진 전자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리가 없어요. 하나 던지고 반짝. 한참 있다가 두 번째 던져서 또 다른 점에서 반짝. 그런데도 간섭 무늬가 만들어졌다는 걸 우리가 이해하는 유일한 방법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하면 전자 하나가 이중실리 두 틈을 통과할 때 두 틈을 동시에 통과했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틈 중에 한 틈만 통과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탁구공처럼 띠가 두 개가 나와야 돼요. 전자가 한 번에 여러 개를 던져서 자기들끼리 영향을 주고받은 건 아닙니다. 한 번에 하나만 던졌는데도 간섭무늬 패턴이 나온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자 한 개가 두 슬릿을 동시에 통과했다 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전자는 스크린에서 한 점에서만 반짝했다는 걸 보면 입자로 봐야 되고요. 전자를 하나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지고 계속했더니 띠무늬로 나왔다는 걸 보면 전자를 파동으로 불러야 되죠. 그래서 전자는 입자처럼도 보이고 파동처럼도 보입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걸 저도 알고 있거든요. 자꾸 전자한테 요구하는 거죠. 너 입자냐 파동이냐 둘 중에 하나 골라라. 그 전자한테 자꾸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전자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기는 입자도 아니고 파동도 아니에요. 그냥 전자예요. 이런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예를 들어 저하고 여러분은 모두 다 그 검은색 아니면 흰색밖에 못 보는 사람들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흰 옷 아니면 검은 옷만 입고 있어요. 그런데 옆 마을에서 누군가가 새로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파란색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파란색이 뭔지 몰라요. 우리는 검은색, 흰 옷밖에 모르죠. 그럼 파란색 옷을 입고 우리 마을에 새로 온 사람들에게 우리가 물어보겠죠. 나는 흰 옷인데 너는 흰 옷이야 검은 옷이야? 그럼 그 사람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 사람은 파란 옷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우린 뭐라고 할 거예요? 세상에 파란 옷이 어딨니? 흰 옷 아니면 검은 옷이지. 계속 주장
반성할 거 아니에요. 저는 이 상황이 전자를 놓고 자꾸 우리가 입자냐 파동이냐 양자택일을 자꾸 요구하는 것이 우리 마을에 새로 이사온 파란 옷 입은 사람에게 너 옷이 흰 옷이니 검은 옷이니 둘 중에 하나로 고르라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과 상당히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자한테 자꾸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전자는 입자도 아니고 파동도 아니고요. 입자면서 파동이기도 해요. 전자는 양자역학을 따르는 입자일 뿐입니다. 양자역학을 사람들에게 설명하면서 이게 얼마나 이상한 현상인지를 사람들에게 비유로 이야기할 때 등장하는 유명한 동물이 바로 고양이입니다. 이 생각을 처음 한 사람이 슈레딩거여서 우리가 슈레딩거의 고양이라고 불러요. 이 슈레딩거의 고양이는 실제로 한 실험은 아니니까 동물학대 그런 건 상관없고요. 상상만으로 한 실험입니다. 상자가 있고요. 그 상자 안에는 양자역학의 원리로 입자가 방출돼서 2분의 1의 확률로 독약이 들어있는 유리병이 깨지는 장치가 있습니다. 상자 안에 고양이도 한 마리 넣어놓은 거예요. 그 고양이의 이름이 슈레딩거의 고양이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게 왜 흥미로운 실험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양자역학을 따르는 장치에서 입자가 방출돼서 이 유리병을 깨느냐 깨지 않느냐는 사실 양자역학의 가능성으로 존재해요. 이걸 물리학자들은 중첩 상태라고 부릅니다. 유리병이 깨진 상태, 유리병이 깨지지 않은 상태, 고양이가 살아있는 상태, 고양이가 죽어있는 상태. 그 이전 단계에선 양자역학 현상에 의해서 입자가 방출된 상태, 방출되지 않은 상태 이런 것들이 가능성으로만 존재하고 항상 중첩된 상태로 존재해서 우리는 이게 어떻게 중요한 거냐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입자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첩되어 있는 상태라는 의미는 우리가 그걸 직접 관찰하기 전에는 입자가 발생했는지 발생하지 않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 슈레딩거 고양이의 문제가 왜 흥미로우냐면 이 내부에서 양자역학을 따르는 입자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는 정말로 양자역학으로 기술돼요. 한편 고양이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커다란 생명체잖아요. 고양이는 살아있고 죽어있는 두 상태의 중첩 상태로 있는 것을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죠. 사실 슈레딩거가 관심이 있었던 건 바로 이거예요. 미시적인 양자역학을 따르는 양자역학적인 입자와 고양이가 함께 들어있는데요. 미시적인 양자역학을 따르는 입자의 상태는 양자역학을 이용을 해서 중첩 상태로 기술돼요. 한편 이 독약병이 깨졌느냐 깨지지 않느냐에 따라서 고양이는 살아있을 수도 있고 죽어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사실 슈레딩거의 고양이가 물리학자들에게 물은 질문은 더 심오해요. 미시적인 중첩 상태와 거시적인 중첩 상태가 과연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쨌든 그게 가능하다고 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상자를 열어서 고양이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우리가 관찰하기 전에는 고양이는 삶과 죽음의 중첩 상태에 있다 라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인 거죠. 사실 이 고양이는 많은 물리학자들은 상자를 열어보기 전에도 고양이의 상태는 둘 중에 하나의 상태로 결정되어 있고 하지만 우리는 그걸 아직 관찰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고양이는 결코 삶과 죽음의 중첩 상태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게 사실 많은 물리학자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도대체 어떻게 이 현상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지는 이건 양자역학의 해석에 관계된 문제라서 여러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표준적인 해석이 결맞음 깨짐이라는 걸로 이해하는 것이 물리학계의 주류인데요. 미시적인 양자역학을 따르는 입자들과 고양이를 연결하는 과정에는 여러 다양한 과정들이 함께 참여하게 돼요. 그 과정의 어느 부분에선가 양자역학이 갖고 있는 결맞음이라는 속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따라서 상자를 열어보기 전에도 이미 고양이의 상태는 정해져 있다는 것이 결맞음 깨짐, 디코이어넌스라고 불리는 현상인데요. 그 과정으로 설명하는 게 물리학계의 표준이긴 합니다. 여러분들은 궁금하겠지만 100%는 아닐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물리학자는 상자를 열어보기 전에도 고양이의 상태는 결정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굉장히 흥미로운 사고 실험이긴 하죠. 제가 어디 책에서 읽은 재밌는 유머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하이젠베르크가 운전을 하고 있었고요. 슈레딩거가 조수석에 앉아있는 상황이었다고 합시다. 근데 운전하다가 과속 단속으로 경찰이 세웠어요, 차를. 그러고 이제 경찰이 물어봐요. 하이젠베르크 선생님, 혹시 속도가 얼마였는지 알고 계세요? 그랬더니 하이젠베르크가 한 대답이 속도는 잘 모르겠고 지금 이 차가 어디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 압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경찰이 물어봐요. 아까 시속 150km였다고요? 그랬더니 이제 길을 잃었군요 라고 얘기해요. 좀 이해하기 어려우시죠? 하이젠베르크가 불확정성 원리를 만들어낸 사람이잖아요. 불확정성 원리에 따르면 자동차의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정확히 알 수는 없고요. 위치를 완벽한 정확도로 알면 속도를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한편 속도를 정확히 알게 되면 위치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방금 이어진 농담에서 경찰이 속도가 얼마였는지 아냐고 물었을 때 하이젠베르크가 저 지금 어디 있는지는 알아요 라고 위치에 대해서 정확한 얘기를 하게 되면 속도에 대해서는 완벽한 불확정성이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경찰이 아까 150이었다고요 속도가. 그랬더니 속도를 정확히 알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위치의 불확정성이 무한대가 돼서 자기는 이제 어디 있는지 모르게 되는 상황이죠. 이걸 재밌는 유머로 연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 유머가 조금 더 이어져요. 그 다음에 경찰이 갑자기 물어봐요. 차 트렁크에 뭐가 있죠? 그랬더니 슈레딩거가 얘기해요. 고양이가 들어있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이 트렁크를 열어요. 아이쿠 고양이가 죽었잖아요. 그랬더니 슈레딩거가 뭐라고 했을까요? 이제는 그렇군요 라고 답합니다. 이게 바로 슈레딩거 고양이에 관계된 유머인 거죠. 트렁크를 열기 전엔 고양이가 삶과 죽음의 중첩 상태에 있다가 경찰이 트렁크를 열어서 죽어있는 고양이를 확인하는 바로 그 순간 고양이의 중첩 상태가 깨져서 삶과 죽음의 중첩 상태에서 죽음이라는 상태로 한 번에 양자역학의 파동함수가 붕괴했다라는 거를 이렇게 재밌는 농담으로 표현해서 여러분이 재밌었을지 모르겠고요. 저는 이거 읽으면서 한참 웃었습니다.